팔심의 탄생, 분노의 시대. 말씀드렸듯이 1장은 서론 부분이라 2장부터 또 반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네, 분노의 시대. 팔심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을 때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위인전을 읽었던 것 같은데 누구죠? 뭐 이탈리아 통일한 뭐 가리반. 그 위인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이후로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의 결과 함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체 후 귤라 괜비스라고 대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지철도 대위였습니다. 반유대주의를 내세우는 전투적 민족주의적 혁신운동을 이끌었고요. 32년, 35년까지 오스트리아 총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폰 쉐레너라는 사람은요, 대중주의적 게르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르만 민족주의자들은 증오심으로 가득 찬 노동계급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노동계급 민족주의가 이제 하층민들을 이제 안고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카를 리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오스트리아에서 그 알말로 반유대주의를 선봉했었던 사람이죠. 1867년 오스트리아에서 비내 시장에 대한 칼 리거는 반유대주의와 반부패 캠페인으로 숙련공과 소상인들 등의 중하층의 지지를 받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 유대 역사, 유대 그 순환사에 보면 꼭 나오는 인물이죠. 칼 리거는 굉장히 따르죠. 그때 이 사람이 유대인. 뭐 히틀러도 사실 빈에 좀 살았잖아요. 뭐 히틀러도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사실. 그때 칼 리거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군덕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하고 칼 리거, 히틀러는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또. 근데 맨날 비트겐슈타인이 1등하고, 히틀러는 2등 했대. 히틀러도 머리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비트겐슈타인 굉장히 좋다는 게 좀 돈에 관계되겠지만, 굉장히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오스트리아 린츠에 방랑하던 미술대학 지망생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와 결합했습니다. 1918년 독일의 믿을 수 없는 패배는 대중의 기반을 둔, 그러니까 1차 대전 패배를 말하는 거죠. 반사회주의 국가재건운동이 자라나게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식량도 일자리도 구할 수 없던 퇴역군인들은 좌파와 우파 극단 세력이 끌어들이기 좋았던 세상들이고요. 상병 아돌프 히틀러는 민족주의 운동을 조사하라는 군 정보부의 명령으로 독일 노동자당 DAP의 555번 당원이 되었고, 곧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내세운 나치당 NSDAP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뭐 위장 취업 같이 당원이 되는 건데, 이제 하급 장교로서 중사였나 상병이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배워가지고 기술을 제가 당을 창당을 해준 거죠. 뛰어난 운동하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파시즘 탄생이 결정되고 직접적인 전제 조건이 1차 대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감망감이 온 것이죠. 폴 틸링인지 제 기억은 좀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인데요. 나이적으로 보면 폴 틸링 같은데 이분이 1차 대전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대 신학, 현대 신학의 선구자였죠. 근데 이분이 어떤 회고록 같은 거 보면 그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너무 자신감이 처질 넘쳤다는 거지. 이 독일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히틀러 없을 때 독일은 굉장히 명분 있는 근대 계몽주의를 제일 이제 프랑스가 가장 먼저 프랑스 해몽을 해서 받아들였지만 나폴레옹 같은 그런 하나의 암흑기를 거쳤고 독일은 차근차근 올라가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건 제국주의 세력으로도 좀 더 덜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덜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독일이 그야말로 세계를 구원하게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그 젊은 폴틸리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그 포로 수용돼서 보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제가 그 사람이 숙인 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야, 그런 천재적인 신학자도 그렇게 젊을 때 1차 대전이 주는 그런 사명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이제 세계는 모두 우리 유럽식 계몽주의로 이제 대개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오스만 토르크만 꺾고 막 이러면 이제 다 좋아질 거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졌으니까 실망할, 패전에 오는 실망감, 그리고 명분에서도 졌다는 실망감이 얼마나 넘쳐났겠어요. 그때 그 독일 인민들이 겪었을 그런 실망감은 이재명 안 된 거에 대한 비하면 나라가 저처럼 망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1차 대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젊은 세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량 학살을 경험한 후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관들이 먹히지가 않는구나 라고 땅을 치우는 거지. 야,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그걸 몰라주냐 진심을, 이런 생각이 이제 유럽 독일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한테는 전시 정부는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국민의 삶과 사상을 극한의 규율 상태로 몰아넣고 여론 조작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뭐 살인적인 인플레 많잖아요. 우리 뭐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인들은 재건이 불가능한 구세계와 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신세계로 분열되었습니다. 전쟁은 정치 분열을 심화시켰고요. 폭력에 단련된 퇴역군은 조국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 1차 대전의 가장 큰 적은 참호전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 전까지는 일단 적이 눈에 보이니까 일단 그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공포는 있지만 저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호에 숨어서 총질을 해보면 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폭탄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 1차 대전 이전에 야 쉬자라고 목소리 높여서 휴전을 할 수 있는, 잠시 휴전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니까 참호 속에서의 그 경험이 엄청 끔찍했다 그래요. 1차 대전 참전 용사들한테는. 그 1917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참호전 그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게. 그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퇴역군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조국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80의 시작 시기에는 이런 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10년 전까지는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6.25 세대가 끝나면 적어도 반공정서는 많이 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6.25 세대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살아남아봤자 지금 뭐 다 80이 다 된 영감들인데. 근데 지금 뭐 태극기 집회 보면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아줌마들도 많고, 젊은 애들도 많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젊은 애들이 온데 모의권총 차고 이런 데를 군복도 나오는 애들 많거든요, 태극기 부대로. 그런 거 보면 또 파시즘도 초기에는 이런 퇴역 군인들의 목소리가 컸을지 모르겠지만 꼭 이것만은 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자유주의자들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의 전후 세계를 재편하고 싶어 했고, 민족 자결주의도 사실은 좀 뭐 말이 안 되죠. 뭐 미국은 그때 말도 자기들이 가진 외국에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윌슨이. 보수주의자들은 군사력으로 안정되어 있던 세계로 되돌아가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어 전 세계적으로 또 공산주의 건설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참 그 왕권 사회라고 그러나요? 비록 뭐 허수아비 왕권이지만.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다 완전히 확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들도 올랐다는 거잖아. 그리고 볼셰비키 때 레닌은 스위스로 도망가 있었어요. 혁명을 알고 야 이거 여기서 성공 못하는데 그러고 자기 도망가 있었다. 근데 성공했다니까 급히 귀국해갖고 그냥 정권을 잡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 옛날에 혁명의 탄생이라는 것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모든 조건이 완성됐다고 혁명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발적으로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유럽은 승리한 강대국가 종속 복수심으로 불타는 패전국가로 분열되었고 또 레닌주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영화 보면 볼셰비키 이후에 잘 살던 유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스탈린 때 돼서 유대인들이나 소수민족들이 시베리아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볼셰비키 직후에도 쫓겨나더라고요. 거의 그 보면 유대인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 그 영화도 뭐 미국 영화 시장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으니까 좋게 그랬겠지만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왜 쫓겨나는지 모르고 쫓겨내는 그 마을 주민들도 이제 러시아계 마을 주민들도 뭐 그런 말 나와요. 대사에 보면. 저 사람 내가 양복거처럼 양복 싸게 해주는데 왜 유대인들 욕하지? 막 그런 대사도 나와. 근데 그 영화도 근데 뭐 유대인 우리가 워낙 이제 요즘 유대인들이 인기가 없고 우리 공공의 적처럼 돼 있는데 그냥 유대인을 떠나놓고 봐도 그 영화 참 좋은 영화 같아요. 끊임없이 그 바이올린을 켜는 피들러를 켜는 그런 요정 같은 것이 그 행렬을 뒤따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유대인들이 또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레닌주의는 그런 데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프롤레타리아에게 국경이 없는 건데 모든 인종 민족을 통합하는 건데 실제로 뭐 이것도 일종의 뭐 파시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정권을 잡아서 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반대 세력을 잠재워야 돼, 불만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겠죠. 유대인들 추방해야 되는 거죠. 공고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정권을 하려다 보니까 레닌조차도 스탈린에 의해서 공격하겠지만 레닌조차도 그렇게 사람들 쫓아내고 그랬고.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너무 온건론처럼 되고 너무 투쟁의지가 약해진다 해서 비판적이어서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도 뭐 혼자 스스로 또 다잡아 보기도 하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들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 보면 막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또 이런 역사를 보면 이 나라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도 들었다가 또 분노가 치밀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뭐 무슨 뭐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총량의 법칙 다 있잖아요. 이르러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역사에서 모든 걸 한 번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빨리 이뤘잖아요. 상업화 민주화를. 그러니까 이런 파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역전 못했던 거예요. 박정희가 18년 했다고 하지만요. 니카고라의 소모사 같은 데를 37년 했어요. 우간다의 저 누구죠? 이디아민 몇 년 했더라? 무시무시하게 했어요. 그 따지고 보면 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또 보면 거의 뭐 철권 통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당 독재가 좀 몇 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잠깐 사회당으로 바뀐 적 한 번 있었지만 금방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파쇼의 그 억압을 못 거쳐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 당시 고통당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게 분노하시겠지만 한 번은 거치고 지나가지 되지 않나. 그걸 한번 윤석열 때 우리가 대단히 한번 혼줄이 나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된 좌파들도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정말 진보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다가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또 아프가니스탄 거 보면 그냥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라고 또 자괴감도 들었다고 오락가락합니다. 참 분노는 되더라고요. 그죠? 지적 문화적 정서적 뿌리, 이런 실패로 생겨난 틈에 강자의 승리, 국민의 열정과 단결, 노동계급의 국가통합, 외국인 제거, 젠정을 통한 지배민족의 승리를 꿈꾸는 파시즘이 등장했습니다. 파시즘의 지적 문화적 토양이 되는 반자유주의, 공격적인 민족주의, 인정주의, 그리고 본능과 폭력에 대한 새로운 미적 태도가 유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학적으로 작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니체, 구스타코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조르주 소레를 좀 들어본 이름이고요. 게오르 쿠폰 슈네러, 휴스턴 스튜어트 헤엄볼이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 쓴 게 아니라 리하르트 바그너는 그 유명한 바그너입니다. 음악가 바그너. 니체, 바그너, 조르주 소렐 그 정도만 들어본 이름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 초기 파시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니체도 사실은 히틀러 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요즘 니체도 다시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니체도 오해다 하는데 니체 여동생 자체가 어쨌든 히틀러 진영에 깊게 가담을 한 건 맞습니다. 히틀러도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니체를. 또 19세기 말에 가장 주요한 지적 성과는 베르그송과 프로이트의 인간의 정신에 내재된 무의식과 실체 힘, 그리고 인간 행동의 불합리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고요. 우생학을 고안한 프랜시스 볼턴 같은 사람들도 대중작가들은 혈통, 민족, 의지, 행동 같은 주제로 사회 진화론을 더 거칠고 공격적인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생학적으로 히틀러도 우리 아리안족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로마 제국 하에서는 유럽 여행 오신 분들은 알죠. 곳곳에 가면 로마 제국의 그 유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가면 독일 같은 데 가도 프랑스 같은 데 시골에도 막 하나 세워져 있어요. 보면 로마 시대 때 세워진 조그만 돌탑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일본에 세워놓은 거를 당연히 그걸 허물었을 텐데 그들은 안 허문 게 침략이란 개념이 아니었던 거지. 거대한 하나의 나라였던 거지. 그 제국 안에서 민족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랑 달리, 동북아시아는 사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지만 어쨌든 한중이 이런 옛날부터 다른 나라였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동북공정에 자꾸 욕심을 내는 거고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른 민족으로 존재를 하는 다른 나라였고 로마 쪽은 이제 새로운 나라라는 게 이제 근대 이후에 베스팔렌 조약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좀 민족의식 같은 게 막 발로가 됐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섞여 살았지? 인종도 다른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때 또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파시즘이 또 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앞에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나타났고 언제든지 새로운 세계가 바뀌면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대전 말기에 가서 이제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더 참호정 같은 것들이 비극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늘로 날아다녀서 폭탄 떨어뜨리면 그 불안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 역사상 위대한 국가들이 안락과 자족으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고 생명력이 감퇴한다는 쇠락에 관한 불안감은 슈펜글러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웅적 전제 군주제가 독일을 구원할지도 모른다고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발전된 나라인데 뭐 출산율도 줄고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사실 1차 대전 이후에는 좀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영적 전제 군주가 독일을 끊을 줄 모른다는 생각이 나왔죠. 그게 이제 히틀러가 되겠죠. 군주는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적이죠, 적. 불안의 한가운데는 적이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나라 안팎에서 모두 적을 찾아냈습니다. 또 거기다가 유전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자 공동체를 의학적으로 정화하는 욕구가 특히 청교도의 북유럽에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유럽 하면 뭐 크게는 영국까지 포함되는 거죠. 뭐 스웨덴 뭐 이런데 지금이야 그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부러워하는 나라들이지만 이쪽에서도 심했죠. 사실 인종차별 같은 것들. 이런 실패로 생겨난 틈에 강자의 승리, 국민의 열정과 단결, 노동계급의 국가통합, 외국인 제거, 전쟁을 통한 지배민족의 승리를 꿈꾸는 파시즘이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도 한몫한 거네요. 그렇죠? 파시즘이 유럽 문화사의 핵심이라는 슈텐레헬의 주장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나치즘은 독일과 유럽의 모든 전통이 무너진 결과로 보았습니다. 나치즘은 파괴의 중독에 기초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잘 알고 슈텐레헬은 좀 낯선 이름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핵심 같아요. 한나 아렌트는 좀 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약간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낙관론자라겠죠.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인으로 당해놓고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에 무너져서 나온 게 파시즘이지 본래 그렇진 않았어라는 게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고요. 그 슈테른헬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럽 문화사의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투표로 결정할까요? 어느 게 누가 말이 맞는지. 저는 슈테른헬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왜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고 보지만 그 파시즘이란 말 자체만 거기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정세에는 이런 우리 것, 내 것, 우리끼리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유럽 역사뿐 아니라 모든 문화사의 핵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모든 문화사의 핵심. 근데 우리는 뭐 아시아 국가들은 실현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힘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뭐 기껏 실현하는 데면 일본이 좀 하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완전히 망했고 중국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자꾸 이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좌파 파시즘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저는 계속 여러 말씀드리지만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쨌든 그것도 모든 정치제도에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도 뭐 길게 봐서 뭐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뭐 한 400년 뭐 오래 왔네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또 오해가 있는데,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치, 아니면 대의민주주의, 뭐 절차적 민주주의, 이것들이 다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세계적인 추세가 다 뭐 아베 때 일본 그랬지, 시진핑 그렇지, 누굽니까 푸틴 그렇지, 뭐 트럼프 그랬지, 뭐 또 누굽니까 지금 프랑스 아니었지만 르펜인가요? 프랑스의 왜 극우 정당이 르펜인가? 극우 정당 지도자가 르펜 뭐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일 잘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정말 충직한 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책임지는 나는 우리 현실은 안 맞는 거예요. 엘리트주의하고 파시즘하고는 어떤 관계로? 뭐 거의 뭐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사 네. 엘리트주의가 사실은 그 파시즘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네. 그게 뭐 옛날 과거 급제하면서 어사부린 사람들처럼 자기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파시즘 형태로 보여지는 건데 저는 그 엘리트주의 자체가 그 계급을 만들고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그 계급이 용인되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엘리트주의는요 조선일보 사설 같은 거 보면 대도 않는 소리로 엘리트주의 실현하는 꼴 같지 않은 것들 되게 많아요. 날이면 날.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의 그 제도 정치가 일종의 임기 파시즘이었어요? 인식까지 해가지고 다 그게 파시즘인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고 네. 그
나눠먹기도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민비도 일본 낭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민족 정서를 건드렸지. 그 양반도 사실은 대만이지. 그야말로 완전 무당 정치한 게 민비가 원년 시조지 시조.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명성황후라고 제일 처리를 붙였지? 오페라가 제일 먼저 붙였나?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뮤지컬 오페라가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작살이 나가지고 강남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작살나는 경험을 해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살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만 말리자만. 아니 그 말 안 듣지 검사들이 말 듣나. 아니 민주당이 윤석열이 그러지 말라. 네. 망하게 놔두자고.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지를 다 알려줘요. 민주당이 다 자세하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저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망할 거야. 안 듣잖아. 걔 점쟁이만 하는 거야. 그만하시다. 그리고 그런 강남이 망하고 젊은 사람들이 망하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그 검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래.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파시즘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오지게 당해봐야 돼 그냥? 네. 저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어느 정도 좀 복원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아직은 좀 뭐랄까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영향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가 뭐 그렇게 그게 국민을 정확하게 휘두를 말씀드리면요. 인터넷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는요. 자유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상. 근데 이제 와서 꽃을 피우는 이유가 그게 정부가 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IT에 기초를 놓은 DJ 대통령이라고 존경했는데 죽어서 개좋은 꼴이 돼가지고 저들이 더 잘 이용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안 배워. 말씀하신 대로 역사대로 그대로 하고 망해보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가톨릭 교회가 아주 선두에 서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서평들을 봤죠. 이제 뭐 뭘 읽고 또 이제 어떤 시각으로 이 책을 볼 수 있냐. 근데 읽다 보니까 왜 권경회라고 아시죠? 네. 완전히 민주당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했다가 완전히 조국하고 갈라서면서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 권경회가 이 책을 소개했더라고.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파쇼 정부라는 거죠. 야, 이 사람도 막 가는구나. 뭐 우리 다 여기 뭐 대부분 문재인에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파쇼는 아니잖아. 힘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지. 너무 점잖아서 화가 났던 거지. 그 양반이 파쇼는 아닌데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양반도 아마 그러면 아까 김진영 얘기처럼 혹시 뭐 초기에 어떤 자유를 요구했는데 지킨 게 아닌가. 뭐 존경하다가 까이면은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린 건 섭섭막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한번 섭섭막.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쪽에서 보는 문바는 사실은 파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문재인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우리도 뭐 비판적 지지를 하지만 나는 그것 좀 싫은 게 분명 그런 그룹들이 있지 정말 열정적으로 그냥 뭐 문바라고 하는 뭐 근데 그들이 일부 세력인데 그 사람들 전체가 어떤 지금의 진보 세력을 견인해 나간다고 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부 문바, 극렬 문바들을 너무 그냥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똑같이 근데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게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걸 제시하기보다 난 그런 문바 아니야 라고 자꾸 자기 변명만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난 그런 문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럼 이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고 어떤 면에서 지지하고 어떤 면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왔나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역할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권경혜 씨가 파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나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저희 남편 한
3년 전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계속 얘기를 하던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박황희 씨 한 학자가 문재인 씨 그 윤석열 찍은 사람들 지옥 간다라는 김근수 신학자의 말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가 윤석열 찍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저하고 남편하고 진짜 했던 얘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저는 오히려 권경현 씨랑 반대로 그 사람이 파쇼라고 보인다는 어떤 면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라고 느끼는 면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고 선거 결과 보고 정말 참았던 5년간의 욕이 정말 다 나오기 시작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DJ를 소재로 한 영화 그 킹메이커 보고 울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 통보라고 울지 않고 그냥 눈물이 시큰했는데 이제 공성식 씨도 봤대요. 영화를 어느 면에 울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감동적으로 봤지만 도대체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 딱 그렇지 꼽기는 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립더라고. 응. 어쨌든 그 DJ도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특히 그 지역적인 거 갖고도 조롱받고.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를 창출해냈잖아요. 그게 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박종희 죽었을 때 동네 사람 다 울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안 울었대요. 그냥 들어보니까. 왜 이래? 서울들이 울었어. 우리 어머니도 웃었어. 왜 이래? 그렇지만 호해요 뭐 그랬지. 박수계식도 있구나.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만해요.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지방에서만 자란 사람들 사이에 의식의 그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건 굉장히 커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아니 그안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영상 인식 자체가 다르고 그 이렇게 주변 환경, 삶의 환경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서울에서는 못 느끼다가 여기 이민 와갖고 느꼈어요. 이민 와서. 네. 저도 우리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그거라고. 파시즘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대중정치며 1848년 처음 실시된 성인 남자의 선거권으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죠. 당선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그 보통 선거,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보통 선거를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시 황제 시대로 돌아간 건데 어떻게 보면 당시 뭐 프랑스도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파리 꼬민도 있었고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세를 잘 읽은 거지. 니들 큰 소리 쳐봤자 좌파 진영 큰 소리 쳐봤자 국민들은 나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1871년 비스마르크도 독일 제국에서 자유주의자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답니다. 이건 아마 보통 선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광범위하게라는 말을 쓴 거 봐서 비스마르크.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821년도에 나폴레옹이 죽었거든요. 근데 48년에 조카. 저 조카가? 조카라고 죄송합니다. 또 민주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좌파의 분열에서 파시즘이 싹을 틔울 수 있었다. 성숙한 사회주의 좌파가 정부에 들어가 타협을 일삼고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지식인 지지자에게 환멸을 안겨준 상황에서 파시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계속 이게 우리가 파시즘의 여지를 열어줬던 게 아닌가. 지난 그 5년간의 우리의 정치가. 볼셰비즘이 울리는 화재 경보는 1차 대대전의 여파로 자유주의적 제도가 맞닥뜨린 공경을 한층 더 가중시켜 비상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의회, 시장, 학교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제도들은 이 비상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볼셰비즘이 생기고 한쪽에서 또 이제 파시즘이 생기고 하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국제주의나 세계주의에 반대해 국가가 최소임을 주장하는 대중운동이 파시즘에 전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불랑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끌어서 최초의 대중주의적 민족주의는 실패했지만 카리스마적 인물이 모여서 지지하며 모여들게 했습니다. 뭐 드레피스 운동 잘 알죠? 반드레피스 운동도 그 드레피스를 이제 자반치한 사람들이겠죠. 반자본주의, 반유대, 과격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돌프 슈테커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당 내에서 목사도 반유대주의를 회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에 대항했다가 죽은 우리 뭐 진보 진영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는 보네퍼 목사는 목사이기도 했지만 또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은 지금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 있다가 이제 야, 독일 형세 안 좋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미국 신학자들이 말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폴틸리엔이 왔다가 안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보네퍼는 들어갔죠. 근데 이 양반 재밌는 게 이 양반이 자기 저동생이 자기 제부인가 여동생의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었어요. 보네퍼의 그 여동생 남편. 엄청 결혼 반대였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뭐 아돌프 슈테커라고 하는 목사도 반유대주의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보네퍼 목사도 그랬을 정도니. 새로운 자유주의 세대도 대중정치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반유대주의를 활용했습니다. 참 공공의 적이었네요. 그죠? 유대인들이. 국가사회주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프랑스의 프루동 모임이지만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프랑스의 민족주의 작가인 모리스 바레스였습니다. 프루동도 좀 이 좌파 뭐 막스 책 보면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뭐 이것도 이제 어디 나왔는데 아나키즘의 아버지, 가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인쇄소에서 운동을 해서 이러면 꾸준히 책을 펴내며 사상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학문의 재능을 인정받아 계급 상승의 기회가 없고 1848년 2월 혁명 이후 재헌의회 선거에서 당선돼 제도 정책을 실천하게 했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민주적인 삶에 공부했다는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아까 이제 프랑스에 나타나던 생디칼리즘이 이탈리아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파시즘에 관련된 최초의 현상은 미국의 KKK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파시즘이 하얀 가운과 모자로 이루어진 제복, 자신들의 운명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시민이야. 아까 말씀드린 그 분노의 추적자 장고란 영화 보면 그 인글로리 바스타즈에 나왔던 그 독일 장교로 나왔던 그 사람이 치과 의사, 이제 노예 해방을 하는 치과 의사로 나오는데 영화 보셨죠? 그 KKK도 아주 바보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면도 쓸 줄 몰랐고 눈을 뒤쪽으로 쓰고 막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영화도 좋은 영화입니다. 참 볼 영화만. 그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복수는 그냥 죽였더라고 그 자리에서 뭐 넌 왜 죽어야 돼 이런 설명이 없어. 새로운 지지 세력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20대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이제 새로운 아직 파시쇼로 보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퇴역군 이외 초기 파시스트들은 대부분 젊은이였고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세대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했으며 격정적인 형제로 이를 이끌었습니다. 파시즘이 중간계급 하층이 느끼는 분노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파시스트당의 대부분은 중간계급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중요해요. 노동계급에 있는 클럽, 신문, 조합, 집회 등 사회주의의 하위 문화가 더 많은 노동자의 파시스트화를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꼭 이렇게 상부에서는 이런 선동적인 운동들이 뭐 노동자면 노동자, 서민이면 서민들을 휘어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뭐 클럽, 뭐 독서 모임 뭐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뭐 팜플렛, 뭐 신문이라고 하면 팜플렛을 신문으로 번역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조그만 자기 선전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팜플렛 뭐. 그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파시스트화를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그 일본에서도 뭐 오래전에 그런 대형 해양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 어쨌든 대형 사고가 있으면 당장 뭐 당연히 그런 진상 규명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뭐 학생들 뭐 수학여행에 관계된 그런 비리가 없는지 운송에다 비리가 없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좀 반일 정서도 저는 충분히 뭐 그런 뭐 불매운동하고 다 따라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런 아베 정권을 거치고 또 우리에게 무역 그거 제한하면서 우리가 따라붙고 한 것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가진 저력도 아직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우습게 보다 또 우리가 파시즘 우습게 보다 당하는 것처럼 일본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위 문화의 시민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조용히 이제는 우리 아까 뭐 노동계층 그러니까 노인계층으로 들어가는 운동들 또 그런 대형 사고가 있으면 그것에 한쪽에서는 위에 상부에서는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돼야 되지만 하부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뭐
수학여행 가는데 관광업자하고 여행업자하고 뭐 선생들하고의 뒷돈 거래가 없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학생 안전을 위한 그런 시민운동 같은 것, 감시단체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우리는 또 위에서 또 선도하는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가. 항상 운동을 하면 우리 좌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죠 사실은. 누군가가 앞서서 인도해줘야지 내부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잘 안 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파시스트화를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예. 울산 지역 같은데 마산, 창원, 울산, 특히 울산이나 이런 데서 그 윤석열이 표가 많이 나오는 건 정말 그래도 울산 그래도 이재명 많이 나온 동네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오네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정도 나오고 그래도. 저는 이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유럽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파시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을 밀었던 게 귀족 계급하고 자본주의적일 거라는 네. 확실해지고. 그럼 그래 파시를 잘했다는 게 공사가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되면 어때서? 아니 그렇다면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한 거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자기 마음속에 뭐 있는 거야. 사회주의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파시면 아침 일종의 정신장애로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죠. 그리고 파시즘 비슷한 것도 밑에 마지막은요, 그 같은 말인데 그 비슷한 것도 정신장애로 보지 말자는 거죠. 일단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히틀러가 비록 증오심과 비정상적인 강박관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긴 했어도 실용적인 의사결정과 이성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942년 이전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 슈미트라고 이제 히틀러 사회의 기초를 놓았던 정치 신학자가 있죠. 예, 뭐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때는 그 우파 정치 이론에 완전히 모범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좌파 쪽에서도 많이 읽고 좌파 쪽 출판사도 많이 번역 출판하는데요. 칼 슈미트가 1929년인가 이제 히틀러하고 결별하죠. 얘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별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범재판소에서도 가태연금에 동네는 돌아다닐 수 있게 동네연금을 받아준 건데 일단 그러니까 히틀러가 42년 이후의 히틀러 말고 그 전에 히틀러가 전쟁이 일으킨 건 물론 잘못했지만 그 뭔가 변혁을 꿈꾸는 인테리들 뭐 칼슈미트 같은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쟤 된다. 키 조그맣지, 가난하지, 그림이나 그리던 애였지. 미술 전공한 분 안 계시죠? 그림이나 그리던 애였지. 근데 똑똑해. 그리고 선동력도 있어. 그러니까 야, 얘 물건이다 싶었겠지. 근데 그런 물건이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브레인들의 말을 듣겠냐. 윤석열을 세운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윤석열은 말 들을 것 같아. 점쟁이 말만.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건 윤석열, 아까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는데 윤석열 혹시나 목사님이 그랬나? 가셨어요 목사님? 급하신 거 가셨다. 급하다고. 어쨌든 뭐 밑에 분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80년 나치즘도 정신장애로 보지 말고 거기에 파생된 운동도 정신장애로 보지 말고 다 그대로 나름대로 있다. 파시즘 지도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주변적 인물들로 보헤미안이었고 보헤미안도 이렇게 막 떠돌이 같은 그런 거죠. 룸펜 지식인이었어요. 룸펜은 우리 아버지 세대 룸펜이라는 말 참 많이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룸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이제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딜레당트였다. 딜레당트는 이런 뭐 아마추어적으로 애호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태리어 딜리타레 즐긴다는 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보헤미안 같은 그런 약간의 문화적 계층을 가리키는 말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교육 배경은 너무나 다양했고 캐캐묵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경멸, 좌파에 대한 반감, 열정적인 민족주의, 필요할 경우 폭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이들을 결성시켰습니다. 그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경멸과 좌파에 대한 반감은 오히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좌파가 부르주아가 되면서 그러니까 더 반감이 커졌다는 생각을 들어요. 기원과 초기 파시즘을 통해서는 파시즘 이해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파시즘은 정착, 정권, 급진화 등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